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남들처럼 대학에 들어가 알바로 학비와 생활비를 채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며 직장인이 되면 200만 원만 벌어도 인생이 훨씬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인이 되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괜찮아, 월급만 조금 더 오르면 나아질 거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실수령 340만 원을 받는 지금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빠듯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주변 친구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월급은 오르는데 삶은 거꾸로 가는 듯했습니다. 왜 우리는 월급이 오르는데도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전 세계가 짊어진 31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지구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를 하나도 쓰지 않고 3년 넘게 모아야 하는 규모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엄청난 부채 구조의 중심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서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부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빚쟁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부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빚이 많아? 그 돈은 도대체 누구한테 빌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들이 서로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며 이 구조를 단순하게 이해하려 합니다. 뉴스에서는 흔히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 간 거래가 부채 구조의 핵심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구조 중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로 국가의 빚을 가장 많이 떠안고 있는 존재는 외국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 국민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금,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그리고 꾸준히 적립하는 연금 같은 돈들이 은행, 보험사, 연금기금으로 모이고 그 자금이 결국 정부의 국채를 사는 데 사용됩니다. 국민의 돈이 정부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 국채를 사고, 보험사는 미래보험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연금기금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401k, 일본의 GPIF 같은 초대형 연금기금들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하기에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필수적으로 보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민이 예금하고 연금을 적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맡긴 돈이 금융기관을 거쳐 결국 정부의 국채를 사는 데 사용되고 정부는 그 돈을 다시 국가 운영에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는 직접 여러분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상 국민의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게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국가는 필요한 시점에 돈을 마련하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정부는 이 자금으로 도로를 깔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며 복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사용된 돈은 다시 기업의 매출이 되고 근로자의 월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받은 월급은 소비가 되고 다시 예금과 연금, 보험료로 흘러가며 금융기관에 쌓입니다. 그 돈으로 금융기관은 다시 국채를 사고 정부는 그 돈으로 다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순환이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빚을 기반으로 한 순환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는 현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당겨 쓰고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빚이 적당한 수준이라면 경제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투자자들은 불안을 느끼며 국채 금리는 치솟습니다. 이때부터 국가는 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것입니다. 즉, 시중의 지폐를 더 풀어버리는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지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물건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지폐가 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탕은 그대로 10개인데 지폐만 2배로 늘어나면 사탕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탕이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지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하락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월급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빠듯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며 월급 인상의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일상의 체감 가난은 계속 심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모든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품목별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료도 흔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를 수는 있어도 폭발적인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사람과 기회가 몰리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같은 10년이 지나도 가격이 몇 배씩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전 비슷한 가격이던 강남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강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지방 일부 지역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가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몰리고 그 결과 이런 자산만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이 귀해질지, 어디로 사람과 돈과 기회가 몰릴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힘을 지키는 능력이 이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엄청난 속도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지만 저는 그 흐름을 매일 조금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제의 방제의 방향과 변화의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을 눌러두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경제 감각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